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MTN 돈독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의 강채원입니다. 이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어디선가 새고 있는 나의 자산을 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돈독한 이야기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단문 013-3366-8289번, 긴 내용이나 사진은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정욱의 돈 버는 이야기, 돈 버는 토크, 돈독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에 대한 독한 토크 나눠주실 재무 전문가 정욱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자, 오늘도 저희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꼭 알아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7개월 만인데요. 네.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070원에서 1,080원 수준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2% 정도 일주일 만에 상승을 한 셈입니다. 일주일 새 2%면 적지 않은 건데요. 이게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당분간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더 올릴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지금 그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네. 7월 6일 날 이제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이제 관세 폭탄을 주고받게 되면 이 글로벌 교역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네. 이 또한 환율 상승 요인이 되겠고요. 또 그렇죠. 국내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징후가 좀 안 좋은데, 만약에 국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이 역시도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환율은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미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수익의 기회가 되겠죠. 단순히 환율만 놓고 계산한다면 벌써 2%의 환차익을 남긴 셈이 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자산 관리의 테마입니다.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간에 전부 원화 단위로만 갖고 있다면 이거는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환율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어떤 그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통화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완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달러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미루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건 종종 비용입니다. 네, 이렇게 7개월 만에 환율 1,100원 선 돌파라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 짤막하게 좀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독한 토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독한 토크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바로 종신보험의 거짓말 그 2탄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종신보험의 거짓말 1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거짓말이 많은 듯한 종신보험의 불안전 판매 사례들이 요즘 들어 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이유가 좀 있는 걸까요, 소장님? 최근에 그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17이란 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험업계는 이 IFRS 17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축성 보험은 이 보험사의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 판매에 더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예를 들면 저축성 보험의 수당을 대폭 깎은 일이라든지, 종신보험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집중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일선 조직에서는
이제 뭐 종신보험에 더 판매를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 불안전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전 판매가 사실 또 늘게 되면 이 금융당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좀 시정 조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 불안전 판매가 사실은 영업 현장에 어떤 설계사들의 욕심에서만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험사들부터 사실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이거를 저축으로 팔기 쉽도록 그렇게 상품을 만들고 네. 현혹을 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야 자기들은 이걸 저축으로 팔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보험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이 더 큰 문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금융 당국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본적으로 이제 보험사라든지 상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그러니까 몸통을 이제 건드리진 않고 뭐 판매 채널 또는 판매자들만 계속 좀 잡죠. 네. 예, 이렇게 좀 꼬리 자르기만 자꾸 하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뭐 계속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사가 나온 건데 일부 보험 대리점에서 경찰들을 상대로 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그렇게 불안전 판매를 집단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경찰이 이거를 민원을 냈는데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렇게 속아서 가입한 경찰들이 140명인가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피해 복구가 아주 일사천리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고 하니까 네. 일사천리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국에서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보험 대리점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보험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참 모르고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민원인이 경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처리가 잘 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신보험의 좀 불안전 판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피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어떤 거짓말을 파헤쳐 보면 좋을지 자, 정욱 소장님이 뽑아오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축 상품이야, 보장 상품이야. 자, 이게 아까 사실 또 최근 기사에 나왔다고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주변에도 찾아보면은 이 종신보험을 저축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네. 저축성 보험이 있고 하나는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축 목적인 것은 보장성 보험, 네. 그리고 뭐 보장, 그러니까 사망, 무슨 뭐 질병, 사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종신보험은 그 보험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듯이 당국에서 말하듯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근데 네. 이 보장성 보험인데요. 네.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상품 설명서란 걸 반드시 고객에게 교부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기본 서류, 필수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진짜 이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맞게끔 서류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보시겠는데요. 네. 이 보시는 상품은 모 보험사의 네. 생활자금 땡땡 종신보험입니다. 네. 분명히 종신보험인데 네. 생활자금, 생활비 이런 어떤 이름을 달고 있어요. 생활자금 이러면 이게 보장으로 들리시나요? 저축으로 들리시나요? 저축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상품 설명서를 이 문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페이지가 총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중에 네. 표지와 어떤 개요 설명한 그런 이제 어떤 좀 중립적인 그런 페이지. 그 구성인 페이지가 8장이고요. 네. 그 8장을 제외하면 16장이죠. 그렇죠. 16장 중에 보장을 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3장입니다. 그리고 저축, 그러니까 연금, 뭐 생활자금, 노후 설계 등등을 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자그마치 13장이나 됩니다. 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서류를 하나 또 보실 텐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요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또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 상품의 이제 그 상품 설명서 이 서류입니다. 이걸 네.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형광펜으로 다 이제 숫자를 전부 다 이제 세봤는데 네. 이 키워드를 보면 주로 이제 보장성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사망 그렇죠. 외에는 사실 찾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계약만으로 좀 설계를 한 거고 특약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특약은 부수적인 거니까 네. 사망 외에는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뚜렷한 키워드를 좀 찾기 어려웠고 이 사망이라는 키워드는 39번 등장합니다. 이 문서에. 네. 그런데 저축 관련된 키워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연금, 생활자금, 적립형, 노후 설계자금 이런 것들이 저축을 연상시키죠. 그럼요. 예. 이 단어들이 연금은 297번, 뭐 102회, 38회, 9회 등등등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네. 이 서류를 보고 가입자가 이게 저축이다, 저축이 아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당연히 저 같으면 저축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거기다 판매자가 이거 저축에 힘을 줘서 설명을 한다면 이 상품 설명서가 그 잘못된 설명이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설명의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서류를 보시겠는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십니다만, 네. 요것도 그 모 보험사의 공식 그 상품 설명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장을 설명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저축을? 저축으로 그렇죠. 보이네요. 연금 선지급, 은퇴 보장. 이거를 보고 이게 내가 뭐 죽거나 또는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네네. 자, 예, 뭐 일단 키워드 분석은 요로 하고요. 네. 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거짓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상품 설명서를 살펴봤을 때 가입자에게 과연 어떻게밖에 보일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거짓말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저축이라 했던 상품도 실은 종신보험. 이게 사실 실제로 마트 같은 곳에서 뭐 저축 상품이다 하면서 판촉을 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종신보험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진부터 하나 보시죠. 네, 이제 화면으로 화면에서 나올 보도록 할게요. 사진은요. 네.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 대형 마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 좀 사진을 잘라서 그런데 네. 실은 마트에 이제 그 계산하고 나오면 그 앞에 이제 몇 가지 부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여행사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한데 네. 그 한쪽에 부스가 차려져 있고 거기에 위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현수막 같은 겁니다. 네. 자, 저 현수막을 보셨을 때 저 녹색 배경 어떤 상품 같으세요? 저축으로 보이십니까? 보장으로 보이십니까? 저축으로. 누가 봐도 저거를 저축으로. 보장이라고 설명해도 저걸 보장이라고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자, 제가 저 사진을 이제 찍고 있으니까 네. 너무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랬더니 네. 거기서 이제 막 판촉을 하시던 그 이제 보험사의 설계사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저 자료 자체가 승인받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객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차적으로. 근데 제가 찍으니까 사진으로 찍으면 요새 뭐 SNS도 있고 막 퍼질 거니까 그렇죠. 이제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1시간 가까이를 서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네. 제가 한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신다. 사업비가 이렇게 높아서 3분의 1 정도는 저축이라고 해도 뚝 떼고 나머지 가지고 저축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금리 어떤 뭐 최저 보증이율이 뭐 2.몇 %다 하는 것도 사실상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뭐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왔었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그때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1시간쯤 지나면서
제 명함을 달라고 하고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전 정말 연락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옆에 광고 전단도 하나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예, 보실게요. 아까 보셨던 화면에 보시면 네. 광고 전단도 오른편에 있는데요. 네. 이 광고 전단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 및 우수업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어떤 상품으로 보이세요? 누가 봐도 저축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역시도 종신보험입니다. 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럼 뒷면에는 뭐 되게 보장 같은 내용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뒷면에도 없고. 예, 다 저축으로 보이게끔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 눈에만 딱 걸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고 무심코 지나셨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상당히 흔한 그런 풍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승인받지 않은 자료가 사실 무작위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세 번째 거짓말도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키워드는요. 종신보험 판촉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는 회사. 여기서 교육비라는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보통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보험사나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기업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업. 예. 일반적인 기업인데 네. 보통 기업에서 무슨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무슨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제 필수 교육을 종업원들 대상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해야 되는 필수 교육들이 있어요. 네. 이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외부의 교육기관에다가 맡기죠.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필수 교육을 하는데 네. 이 교육들을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이 회사들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사실 엄격히 말하면 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교육업체를 앞세운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대리점이요, 이 교육업체인 것처럼 연락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또는 교육업체를 실제로 차려서 앞에 교육업체를 앞세워서 이런 이제 회사들에게 이 필수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반기겠죠. 그렇죠. 이게 유료로 강사를 데려다 강의를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무료로 해준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이 교육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임직원들은 어느 날 어디로 모여라 해서 모이겠죠. 네. 모이면 가서 성희롱 교육을 잠시 하고 이제 금융상품 판촉이 시작됩니다. 근데 판촉을 하면 또 예상하시겠지만 고금리 저축인 듯 하면서 또 종신보험 판촉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이 판촉물이 네. 제 고객이 자기 회사에 이런 어떤 판촉을 하러 왔다고 실제로.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워낙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 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거 가입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이걸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다 저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보를 받은 내용인 거네요. 네네. 사실 교육비가 충당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죠. 사업주는 회사에 돈 비용을 들여서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교육을 했는데 이 업체는 사실은 이제 교육을 빙자해서 그렇죠.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 네. 교육을 빙자해서 종신보험을 그것도 저축으로 불안전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수당으로 어쨌든 교육을 이 보험대리점은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결국에는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온 그 잘못된 상품에 가입하는 사업비 그 비용으로 회사가 해야 될 의무 교육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네 번째 키워드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화가가 된 설계사. 저는 이 키워드를 보고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사들의 자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 설계사가 그림도 잘 그리면 멋있죠. 만능이네요. 예, 네네.
네. 근데 이게 참 씁쓸한 얘기고 사실 오늘 얘기 중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앞에 방금 얘기했던 사례를 네. 이제 그런 식의 영업을 브리핑 영업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이 영업. 보험업계에서는 네. 짧게 브리프하게 상품을 소개를 한 15분, 20분 동안 소개해서 상품을 가입시키는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브리핑 영업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보험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15분, 20분 안에 설명을 해서 가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상당히 이제 그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문제 소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거로 모자라서 이 브리핑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하고 가입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계약들을 해야 이 브리핑 영업이라는 이 수익 모델이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명을 위조하는 정상적으로 가입자가 서명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인도 안 하고 계약이 되는 이런 방식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명을 가입자가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입자가 안 하고 설계사가 판매자가 서명을 하는 것을 그린다라고 업계에서는 속칭 표현을 하죠. 이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불안전 판매도 사실 불법인데 그렇죠. 이 서명을 위조하는 건 아주 심각한 불법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서류를 보시면 이게 이제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나눠주는 신청서예요. 네. 신청서라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이제 미인가 서류인데 네. 이 신청서에 좋습니다. 뭐 신청서까지 하면 좋다 볼 수 있는데 신청서에 이제 혹하게 이제 어쨌든 짧게 이게 저축이라고 아주 좋은 저축이라고 설득을 하고 회사가 차려놓은 강의장에서 네. 저축이라고 하니 그 회사에 대한 이 종업원들은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고 여기다 이제 상담 신청을 하라고 해요. 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럼 상담 신청을 하는데 이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에 개인정보를 이제 적게 돼 있어요. 네.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합시다. 그런데 제가 좀 화살표로 해놓은 데가 뭐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계좌번호, 이체 희망일, 그리고 주민등록증 정보까지 적게 돼 있어요. 뭐 주민번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려면 신청서를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결국에는 이 설계사를 판매자를 만나서 청약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TM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되는 거지만 이 대면 영업에서는 이 청약서에 그 가입자, 그러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명하게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청약서에 계좌번호, 이체 희망일 그리고 신분증 정보를 적는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 네. 이 지금 처음 만나서 강의만 짧게 한 이 자리에서 이런 정보들을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왜 이 서류에다가 그런 걸 적게 할까요? 그거는 저 서류를 받아가서 사실상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게 어떤 계약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 사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계약이 된 뒤에 사후에 가서 사인 받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사인 안 받고 그 정보 갖다가 그냥 사인을 그려서 소위 계약하는 것 자체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네, 심지어 이런 미인과 서류에 좀 그런 개인 정보를 넣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예, 근데 네. 여기서 네.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새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도 이제 떠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 가입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네. 여기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설사 사인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나간 없죠. 일이니까. 네,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가입한 이후에 모니터링 어떤 그 전화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또는 1, 2년을 보험료를 납입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계약의 어떤 의사표현을 한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만 이 상법 731조에 보면 사망 보장이 들어있는 계약을 네. 이 피보험자가 서명을 직접 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때 서명을 계약하는 당시에 무효인 거는 그 뒤에 어떻게 해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네. 보험사들은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고객이 민원을 걸면 그런 식으로 당신이 다 의사 표현하지 않았냐 그 그러게요. 이후에도 이러면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믿고 받은 상담에서 또다시 종신보험. 결국에는 또다시 종신보험이라는 얘기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타깝게도요. 요즘 보면 각 방송사에서 이 보험 상품을 알리고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방송에서 하니까 상당히 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냥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바르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할 리 없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믿음. 그런 믿음을 이용해서 아, 종신보험을 어쨌든 거기서도 좀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서 네.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상담 할 분이 보험 설계사든 재무 설계사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종신보험 문제가 있구나 얘기 듣고 그 상담 신청하신 분이 결국에 가입하는 상품이 또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참 많이 모릅니다. 네. 많이 모르시고 이 판매자들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판매자분들은 다른 공부는 많이 안 하시고 이 화법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 그 앞에서 고객이 진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네. 고객을 말로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종신보험이 상당히 또 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잘못된 건데 이건 상당히 좋은 어떤 저축 상품이라 판단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종신보험이라고 써 있는데도 그렇게 또 속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은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저희 1편에 이어서 오늘도 종신보험의 거짓말 2편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사례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2탄을 했고 그럼 저희 3탄까지 이어지나요? 네, 다음 주에 3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탄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욱의 돈독한 토크였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하락세를 보인 브라질 국채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시청자께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브라질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브라질 국채를 샀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비해서 20% 이상 빠졌습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파업도 하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국들도 불안하다고 하고 이제라도 브라질 국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망할까 봐 겁나요. 브라질 망하면
국채는 휴지 조각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비슷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님의 걱정대로 브라질 국채를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대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는요,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채권입니다. 표면 금리 10%의 높은 고정 수익과 금리 하락 시에 중도 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기대가 되고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과세라는 점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5조 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 팔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10월에 브라질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물류 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설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헤와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 이 그래프 보시면요, 연초 대비 약 17%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2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8일에 헤와라 대비 원화 환율은요, 브라질 국채 배신이라고 했던 2015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27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2013년과 2015년에 브라질 국채 배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국채를 발행한 브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채는 그 나라의 체력, 경제력,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브라질은 GDP 규모로 세계 9위인 상당히 큰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단계 위에 있네요. 또한 남미 최대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자, 브라질에는 막대한 원유를 비롯해서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원유만 보더라도요, 2016년에 원유 매장량은 세계 16위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이고 있고요.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12위로서 상당히 많은 원유를 갖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세계은행은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을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6월 달에 더 높게 상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은행이 1월 달에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은 2%였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발표한 건 4%포인트가 상승한 2.4%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으니 최소한 적어도 세계은행은 브라질의 경제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은요, 역사적으로 3번에 걸친 국가위기 수준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87년에 모라토리움, 그리고 98년과 2002년에 IMF 구제금융을 겪었는데요.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지불 유예를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1년 뒤에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도요. 사실 이때에도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의 IMF 구제금융을 겪을 때도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 3번의 금융위기는 사실상 헤와라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지불 통화인 달러가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면 3,580억 달러의 막대한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자랑을 하고 있죠. 브라질의 모라토리움이나 IMF 구제금융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현황을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인데요. 우리나라가 7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이 8위입니다.
과거에 경제 위기를 겪던 때에 비해서 각 나라들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브라질 역시 10배 이상 외환 보유고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세계 4위의 미국채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는요, 이 미국 국민과 연기금 그리고 미국의 기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65%고 나머지를 가지고 해외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 아일랜드, 네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브라질은 이 미 국채를 팔아서 안전자산인 이 달러를 원활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환율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저점인, 이게 지금 1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역사적으로 저점인 이 환율,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만약에 투자 계획상 지금 당장 팔고 나와야 된다면 상당한 위기입니다.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 가까운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이자 받으면서 브라질의 경제와 환율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팔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산과 시장은 항상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과 투자 계획을 계획대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자는 심리전입니다. 자산 시장에는 항상 등락이 있죠. 그런데 이 심리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그 자체로도 상당한 위험을 겪을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사이클 속에서 자산 시장이 상당히 상승한 쪽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거나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시장에는 상당히 핑크빛 전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점에서 투자를 하고 나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많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런 심리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공포가 휩싸여 있는 시장, 그 단계에서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팔고 나오는 거죠.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201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펀드를 환매하는 투자자들의 그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입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시장이 떨어져 있고 이 펀드의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팔면 손실만 쌓이겠죠. 자, 워렌 버핏 이전에 투자의 신이라고 칭송받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는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면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브라질 국채를 팔고 나오는 게 적절한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로 인해 불안하다면 처음 투자에 나설 때 투자 계획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네,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돈독한 이야기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경우는 단문 013-3366-8289번, 긴 내용이나 사진은 샵 0988번으로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이번 코너는요, 재무 관리, 보험,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오늘은 어떤 고민 가진 시청자님이 전화 주셨을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고민 들고 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요. 네. 직장 생활한 지는 4년 차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좀 없습니다. 좀 그래서 걱정이 되시겠어요. 예, 월급 받는 건 맨날 술 먹고 목욕도 하고 술 많이 마시니까 택시값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정말 지원 아니다 싶어서 네. 생활을 좀 바꿔보자 노력을 했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추가 질문 좀 있으실까요? 네, 원래 돈이라는 게 이 마음 먹고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참 이게 손에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술 때문에 많은 기회를 날립니다. 네.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에 종사하시죠? 네, 작은 회사에서 그냥 사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00만 원이요. 앞서 이제 술, 로또, 택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지출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얼마 정도 쓰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지출 계산 내역을 좀 봤는데요. 술값 60만 원, 택시비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로또랑 복권 사는데 2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되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생활비 보태드리는 게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정도, 핸드폰 요금 10만 원, 제가 담배 값도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커피 사 마시고 밥값 해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보험료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축할 돈이 없더라고요. 예. 두 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네. 내고 계신지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보험은 어떤 걸 얼마씩 내고 계시죠?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성으로 ING의 종신보험에 10만 원, 메리츠 생명의 실비보험 4만 원, 롯데 안보험 3만 원 정도, 하나의 운전자보험 2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살짝 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선 지출 항목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을 어떤 걸 얼마씩 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일단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출 규모나 어떤 생활 태도 이런 거는 사실 그 나이대의 미혼 남성이라면 네. 흔히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만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것도 정리도 해두셨고 TV에 나름은 이제 용기를 내셔서 전화까지 그럼요. 하신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네. 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지출 정리를 좀 해보셨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이 술값 그리고 택시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금액의 복권을 좀 구입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손을 좀 대야 될 걸로 보이고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거라 좀 짐작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바꾸실 건지 어떤 의지를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줄여야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그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술값이 한 2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술을 마셔도 택시는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또는 제가
재미로 조금만 할 건데 한 10만 원 정도 잡아야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담배도 좀 줄이고 커피값, 전화요금도 좀 줄여서 10만 원 정도는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제가 칭찬을 좀 먼저 해드렸더니 로또를 그래도 10만 원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데요. 뭐 어떻게 한 번에 습관을 싹 바꾸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제 같이 세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요. 네. 자, 이제 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예, 좀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TV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장님, 직장 생활 4년 차 남성분이신데 돈이 좀 모이지가 않아요. 개선 방안을 어떻게 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청자님 그동안 이제 재무적 삶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듣는 분들 대부분 다 답답해 하시긴 할 겁니다. 음. 한데 이분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참 많은 상당히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왔고 네. 지금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각성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바뀌십니다. 네,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이미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작을 한 거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솔루션 말씀드리는 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을 성취했다라고 평가를 좀 여전히 하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우선 로또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로또라는 게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뭐 거의 그런 수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로또가 당첨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그러니까 사행심이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과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사행심이란 건. 네. 자, 이성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20만 원씩 지금 이제 로또에 돈을 써오셨는데 20만 원씩 만약에 10년을 저축한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한 3천만 원 정도는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잘 노력하면 한 5천만 원 이상도 만들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근데 로또는 벼락에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벼락에 맞을 확률 정도의 그 희박한 확률로 아무리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로또를 한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안 될 여전히 가망 없다. 네. 이게 확률입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그냥 돈을 이제 버리고 마는 건데요. 10년이 지나서 그냥 빈손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에 수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디에 진짜 베팅을 하실 건지 네.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네. 보험 가입한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입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로만 봐서는 20만 원대는 좀 많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약 10만 원이나 그 남짓 정도면 되는데 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지금 종신보험을 또 들고 계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증권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사망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 보험으로 좀 쪼개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해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붙이면 될 것을 네. 굳이 여기다가 가입을 해서 20 몇만 원씩 매년에 그렇죠.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넣으면 2, 3만 원이면 돼요. 한 해. 근데 지금은 24만 원씩 내고 계신 거란 말이죠. 네. 지금 리모델링에서 약 저축 여력이 보험까지 리모델링하면 90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요. 네. 한 30만 원은 적금으로 그리고 30만 원은 투자 관리가 용이한 변액 유니버셜로 그리고 30만 원은 최저 보증 한 140% 정도 해주는 달러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네. 자세한 사항은 이 시간 관계상 따로 전화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돈독한 이야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하우 풀어주신 정우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